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한 분 오셨습니다. 멤버 그거 소개부터 저일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니터링 할 거면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라이브 요즘 시도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우누나이침, 최순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카운트하지 마자. 너무 부끄러워. 아 그래? 왜? 어차피 너무 어차피 귀여워 우리가. 유튜브 네. 저희 영상에도 나가요. 무엇이요?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요? 네. 아, 그렇겠군요. 그게 굳이 이거를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숫자가 아니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되게 많은 척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김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뭐 저희의 전통과 같이 근황 시간입니다. 오늘 네. 근황은 김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요? 제 근황 네. 준비돼 있어요? 네네네. 뭐가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할 줄 뭐야? 알았어. 아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아, 나는 박 박사 근황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훅 들어와? 어.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어. 네. 저는 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아빠놀이 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거를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채팅창에는 공유를 해 드릴 거고 배너로도 올려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 뭐 애들이랑 제품이에요? 제품이에요. 맞아요. 네. 책이랑 카드랑 두 개 다 들어 있는데 카드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애들이랑 집에 있는 특별한 준비물 없이 놀 수 있는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 주는 책이랑 카드가 있어요. 음. 아하. 예. 그래서 뭐 중간 책 카드를 중간에 하나 꺼내면 뭐 이불 썰매 끌기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 아이랑 놀 예예.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카드에다가 네네네네.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카드나 이런 것도 이제 재질 두꺼운 거 또 그리고 튼튼하고 좋은 거 써 갖고 이제 애기들이 바로 찢거나 망가뜨리기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카드 자체는 안 망가지고 책도 있거든요. 책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는데 책은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팔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펀딩할 때 사 갖고 첫째 때부터 잘 썼는데 상시 음. 판매로 넘어가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길래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아, 요걸 화면에 지금 보여줄 건 아니고 설명만 하시는 거군요. 우리 근황인데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랜덤하게 딱 뽑아 가지고 거기에 예. 있는 놀이를 아이랑 하고 이런 식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렇군요. 그냥 이제 '뭐 하고 놀까?' 이게 아니고 '아빠 놀이 음. 카드 할까?'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음. 카드를 다 들고 와. 거기서부터 그냥 한 개씩 뽑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아, 그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랑 해 봤어요? 첫째는 꽤 오래 했고요. 아직도 할 어.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바빠졌지. 그리고 둘째는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일단은 그 음. 카드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시작할 수 있겠군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음. 보고 '아 이거 뭐 하는 거다.' 아니 최소한 아빠랑 그러니까 대화는 어쨌든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놀이 하자.' 방법을 예. 알려주지. 네네네.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 갖고 뭐 수건 꼬리 잡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음. 그 등 둘이서? 아니 그러니까 그쵸. 등 뒤에 그 바지 속으로 수건을 넣어요. 그럼 수건 꼬리가 어? 생기잖아. 어허?
아 그걸 그 빼는 건가? 꼬리를 그걸 꼬리를 빼라고 하고 도망치는 거야. 아 "내 꼬리 잡아 봐라." 이렇게 하고 예예예예예. 아 그런 식의 네. 귀엽네요. 그리고 막 뭐 신문지 뭉쳐 갖고 뭐 눈싸움하기. 그다음에 워낙 음. 옛날부터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뭐 보리쌀 같은 거라든지 뭐 뭐지? 수건 양쪽으로 잡고 점프해서 건너뛰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 갖고 음. 음. 그거 왜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 카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그다음에 연인끼리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연인끼리 하는 뭐 어떤 게임 이런 거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뭐랄까요? 오프라인에서 노는 방법을 이제 까먹기 시작하니까 아 그죠, 그죠. 그죠? 너무 옛날에는 했던 거라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네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네요. 음. 아니 그게 사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손자 손녀한테 넘어가더라고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예예예. 우리 부모 음 세대는 까먹거나 잘 몰라. 그리고 그렇 벌써 이제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이제 오프라인 놀이만 있던 세대 분들이시니깐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우리 음. 부모 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음. 모아다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음. 그래서 '어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냥 내 아빠가 앉아서 아빠 위에 앉힌 다음에 이제 뒤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 오뚜기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냥. 예. 아. 예예. 애기들이랑 하는 그런 놀이들. 예예예. 24 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겨우 말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깐 음. 그 크라우드펀딩해서 잘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품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길래 생각이 음. 나서 얘기를 한번 해 음. 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꽤 계시겠죠? 아마? 연령대를 생각해 보건대. 네. 맞아요. 박 저희 형 박사의 꿀팁. 네. 놀이 카드가 아마 있다. 아마 이걸 쓰는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큰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럴 연령대 수도 분포를 있겠네요. 보건대 예. 근데 왜 그래서 아빠 놀이 카드예요? 주로 그런 놀이는 아빠가 많이 해 주나? 힘쓰는 위주로 돼 있긴 해요. 아 몸을 많이 쓰는 체력이 예예예. 필요한. 예예. 아하. 뭐 아빠 철봉 그래 갖고 손에 매달리기 어. 그다음에 뭐 이불 그네 그러면 이불에 안에 감싸 갖고 들어서 그네 주고 이런 것들이요. 음. 예. 아빠가 해야겠네. 네. 그리고 힘도 없다 뭐 하겠어요. 네. 엄마는 그거 말고 할 게 많습니다. 아 이미 그래요. 이미 충분히 많고 모르지 맞아. 않아요. 예. 안 알려줘도 만들어서 하고. 맞아요. 이미 집에 맞아요. 책도 많고 뭐 그리고 엄마들은 이미 교구라 그래서 콘텐츠가 많습니다. 음. 음. 아 아이들 교육할 때 그쪽은 쓸 수 있는 도구들. 뭐 생태계가 가베 완전히 이런 거. 달라요. 예 맞아요. 어. 그리고 뭐 하노이의 탑 같은 거 있죠. 네. 예. 그런 거 그냥 끼우기 이런 거부터 시작해요. 순서 맞추기, 하노이 탑 맞추기 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끼우기 그다음에 뭐 이런 숫자 세려고 이런 공 같은 거 모여져 있는 거 갖다가 1 부터 100 개까지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음. 그런 거. 예. 음. 그래서 아빠나 가끔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엄마들은 아. 애들 교육에 연결돼 있는 도구도 엄청 많고 요즘은 인스타에서 그런 도구 쓰는 법도 보여주고 음. 정말 많아요. 아빠들이 아이와의 놀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맞아, 맞아, 맞아. 그거에 가깝죠. 아 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만들어졌다고도 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못 놀아주면. 그니까. 그죠? 전 얼마나 감사했다고요 사실. 음. 예. 그리고 둘째가 드디어 좀 걷기 시작하고 음.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 갖고 원래 음. 미끄럼틀을 첫째 때부터 사 놓고 존버하고 있던 걸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아. 아 너무 요때만을 신났어요. 기다리고 있던 예. 도구가. 그거랑 이제 그 뭐지? 집에다가 풍선 불어 갖고 풀장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빈 공 같은 걸 팔아요, 세트로. 네네. 그걸 무지하게 많이 사서 거기다 부으면 볼풀이 돼요. 아. 오 음. 집에서 그게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고거 해 놓고 미끄럼틀을 거기 떨어지게 해 놨어요. 음. 예. 계단 올라가서 훌륭하네요. 거기 미끄러지느라고 정신이 없어 지금. 음. 그래요. 인제 몸을 좀 이제 움직여야 그죠? 그런 것도 맞습니다. 좀 예. 갖고 놀고. 그래야 좀 잠을 잡니다. 아 그래 맞아요. 몸을 좀 움직여서 좀 힘을 이렇게 빼놔야 잔다고 그죠? 맞아요. 하더라고. 이불 있는 데서 막 넘어뜨리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막 그걸 겨우 해서 머리에 땀 나고 그래야 잠들어서
음. 뭐 아빠도 스킨십 잘 하고. 자겠네. 아빠도 덕분에 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빠의 부족한 생존 운동이 그런 데서 생기긴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 컴퓨터 앞에 일하는 분들이 뭐 얼마나 움직이시겠어요. 그럴 때 운동 음음. 삼아 그렇게라도. 맞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러면 한번 댓글이나 이런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 네. 제가 아이 잘 재우는 참고하도록 노하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목은 여기 방송 제목 보이시죠? 챗GPT 시대 작가들이 생존하는 방법. 네. 그 최근 미국에서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을 했어요. 5월 1 일에 파업에 네네. 들어갔는데 WGA라고 하는 미국 작가 조합이에요. 여기 지금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작가가 한 11,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조합이에요. 이제 주요 활동은 그러니까 인제 노조 활동하는 거죠. 그죠, 제작사하고 그죠. 인제 협상하고 그다음에 뭐 작가들의 권리 이익 보호, 뭐 근로 조건 개선, 수익 보장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인제 뭐 방송 작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작가분들. 그런 네. 분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방송 작가 유니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있어요, 인제 있어요. 지위는 이렇게 강한 것 같진 않지만 음 음. 제가 전에 그래서 아셨던 네. 분들 중에 방송 작가분이 계셔서 음. 거기에 그 회비를 낸대요. 근데 아. 생각보다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활동들이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실제로 돈 음. 낸 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방송 작가도 아마 이런 근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특이한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프리랜서에 가깝고. 맞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깐 생길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꽤 늦게 생겼을 거로 짐작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음.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음. 굴러가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런 방송 작가의 업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용이 됐다가 그죠? 이게 짧게 고용이 되기도 하고 뭐 장기 맞아요. 근속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보가 교류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음.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제 5월 1일 날 얼마 안 됐죠? 파업에 들어갔는데 인제 어떻게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제 모든 이 사람들이 인제 TV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쇼 프로그램 뭐 음. 우리로 치면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드라마 이렇게 시리즈로 방영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우리가 OTT에서 많이 보는 인제 그런 것들의 대본, 시나리오 이런 걸 만드는 작가분들인데 이런 작업을 하는 집필 활동을 단체로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미국이 이 작가 조합이 굉장히 힘이 강력한 것이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작가는 메이저 스튜디오, 메이저 제작사에서 원천적으로 집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나 봐요. 마치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전문 작가로 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미국은. 우리랑은 좀 다르게. 근데 인제 지금 작가들이 그래서 다 파업에 들어갔는데 보통 미국이 8 월이 되면은 인제 통상적으로 새로운 방송 시즌에 도입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 인제 좀 있으면은 인제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때까지 작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인제 새 시즌을 제작사들이 인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한 파업이에요. 2008년 이후에 15년 만에 한 파업이고 그러니까 어. 인제 파업을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잘 안 한다는 얘긴데 이번에 했다는 얘기는 아주 작정하고 한다는 얘기죠. 십 그간에 안 하다가. 그전에 15년 전에 했던 파업이 뭔지는 혹시 아세요? 그것도 비슷한 목적이었어요. 아 처우 개선. 진짜. 처우 개선 그다음에 뭐 임금 이런 것과 관련된. 근데 그동안 잘 제작자들하고 잘 협의해 오다가 이제 파업을 할 만큼의 인제 갈등이 심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단은 이 작가 조합은 누구를 대상으로 파업을 하냐면 제작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영화, TV 제작자 협회. 우리나라 말로는 요렇게 번역을 하고 AMPTP 요렇게 약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제작사들의 협회인 거죠. 그래서 음음. 이 노조 그러니까 이제 작가 노조하고 개별 방송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작자 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교섭 대상이. 진짜? 미국은 그런 특이하네. 식으로 미국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조합 대 조합끼리 협상을 하고 예 그렇게 협상된 결과를 모든 개별 스튜디오들 제작사들이 따라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인제 작가 조합이 이 제작자 협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을 내놨는데 골자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당 최소 작가 수를 증원해라." 그러니까 더 많은 작가를 고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드라마 하나, 쇼 프로그램 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음. 거기에 인제 투입되는 작가 수 최소 수를 늘려라 하는 예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고용 기간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방송이 뭐 몇 년 동안 지속되진 않잖아요. 한 시즌 하면 끝나고 이러니까 고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인제 그 OTT가 점점 저변이 넓어지면서 요청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요청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을 늘려 달라." 그 옛날에는 방영 한 번 어. 끝이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걸 통해서 OTT가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니까 이제 그거의 일부를 작가들한테 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배우같이 성과 기반 수익 쉐어를 해라. 약간 그걸 도입해 달라 이렇게 된 거군요.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도 한창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 크게 성공했을 때 그게 네. 아무리 뭐 성공 크게 하더라도 뒤에 또 뭐 보너스를 받거나 이런 거 한 개도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료의 개념이 없다는. 네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요런 인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 통상 노조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들처럼 보이잖아요. 처우 네네. 개선하고 임금 올려 달라. 근데 여기서 인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가 있어요. What? 자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 조합이 제작자 협회에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작가 조합이 하는 작업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네. AI는 문학적 자료를 쓰거나 문학적 자료를 재작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성 그다음에 자체를 금지하라고? 그러니까요. 어. 그다음에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창성을 뭐 인정해 라이선스 주지 문제일 수 있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AI로 뭔가를 만들면 독창성 인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인제 진짜? 원천 자료 source material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만들면 그거 자체로는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가 조합 회원이 만든 자료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요지는 이런 거죠. "AI로 만든 산출물은 독창성,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인제 요구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제작자 협회가 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히 음. 안 받았을 것 같기도 그럴 하고 것 같죠. 그죠? 거기다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이기도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쵸. 예. 오히려 작가들이 불편해질 것 같은 요구이잖아요. 그럼 네네네. 왜 인제 작가 조합이 이런 요구를 좀 무리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해 보면 네. 뭐 제가 인제 이거는 추론해 보는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AI로 만든 작품을 원천 자료로서 원천 소스로서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 조합원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챗GPT를 사용할 줄 아는 아마추어 작가랑 임금을 싸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작자 뭐 입장에서? 그쵸. 네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다음에 음. 이런 그 작가 전문가들, 프로 작가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음음음. 장기적인 미래를 좀 가늠해 보자면. 뭐 그래서 그동안 아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전망이겠네요. 작가 그렇죠. 자체의 그 뭐지? 업무의 가치 감소가 너무 확연히 보이니깐 그걸 아예 그러니까요. 불가능하게 막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특히 인제 그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서 네네. 그죠? 네. 거기에서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잖아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뭐 AI로 만든 거더라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음음음. 아마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에 예 '위협이 될 거다.'라고 감지를 했겠죠. 네. 음음음. 그래서 인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인제 핵심이었던 것 같진 않고
그 OTT 환경에서 작가들의 처우와 관련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요거 인제 제안하는 요 과정에서 이것도 함께 제안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협상 과정이니까요. 뭐 중요한 키워드니까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버즈워드로 지금 사람들한테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슈화하기에 좋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음음.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일단 그 제작자들이 노를 한 거고 노를 했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 네네네. 이제 제작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네 제작사들은 그냥 어떻게 다 안 된다고 반응하고 하지 있을까요? 않았을까? 어떻게 반응했지? 글쎄요. 네. 제가 이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인제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쓴 기사들이 있었어요. 네네. 보니까 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미 여러 제작사들이 AI를 사용해서 대본을 생성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대요. 음. 플랜을 짜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관련 인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작가 파업이 끝나면 AI로 일단 대본을 일단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네네네. 그걸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리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재작성하는 거, 수정 네네. 편집하는 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 예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쪼끔 예견해 봤던 어려운 상황들 예 음음.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는 고용하지 않고 아마추어인데 챗GPT 잘 쓰는 아마추어를 싸게 고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게 뭐 인제 현재 네. 상황이에요. 음. 뭐 지금 단어의 선택이 이제 작가들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새로운 업무 환경의 전문가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에 가깝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뭐지? 활자 인쇄공을 채용을 유지할 거냐 그 그런 식의 이제 기술적 변화가 있었던 과도기랑 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변화의 인제 변곡점에 예 예예. 맞아, 지금의 맞아, 맞아. 작가 조합이 인제 놓여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네. 그죠.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 그거에 첫 기존 번째 기술을 대응이 예예. 음 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잖아요 작가들이. '이게 말이 네네. 되나?' 근데 이게 과민 반응이 아닌 게 네네. 제가 좀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실제 문학 관련 산업계에 실질적인 변화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음. 사례들이 있냐면 아마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네네. 들어본 적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인제 아마추어 작가들이 너무 많은 작품을 챗GPT로 만들어 내 가지고 출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술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SF 문학 대회에 이제 클락스 월드라고 하는 이런 문학 대회가 있어요. SF 단편을 출품할 수 있는 여기서 인제 사람들의 작품을 접수하는데 예 여기에 인제 올해 1 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 접수된 작품 중에 표절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제 보통 한 달에 한 10편 정도가 됐대요. 근데 네. 올해 1 월이 되니까 10 편이었던 게 100 편으로 늘어났고 2 음음음. 월 달이 되자 500 편으로 늘어났대요. 예. 음. 그래서 보면 인제 대부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니까 인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로 쓴 작품들이 너무 많이 접수돼서 이 클락스월드의 편집진이 이거를 인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출품을 받지 않겠다." 하고 접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요런 그 스택 오버플로우랑 같은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네. 스택 음. 오버플로우에도 게시글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이게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 사람들이 코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댓글만 막 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챗GPT로 쓴 거 금지했었잖아요. 예 멈췄죠 그것과 한번. 그렇죠. 예 그것과 인제 마찬가지의 반응을 예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 또 그 아마존의 킨들 스토어 있잖아요. 킨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 살 수 있는 킨들 맞아요. 스토어에 챗GPT로 작성한 전자책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대요. 그럴 그래서 수 있을 것 요거는 같아. 네 요것도 올해 2월 21 일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 여기 킨들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책 중에 200권 이상이 챗GPT가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등록되는 숫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다 가파르게. 예 그리고 인제 이거는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어떤 사람들은 챗GPT 활용했어도 활용했다는 얘기를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그죠. 저자는 자기가 AI 썼다는 얘기 안 썼을 테니까 그걸 가늠해 보면 인제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음.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게 미국의 분위기인데 제가 오늘 관련해서 정리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은 네 이거 제가 출판사 검색을 해 보다가 열린 인공지능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 출판사이고요. 제가 예스24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이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이 66 권이 있어요. 66 권을 출간했는데 이 책들의 소개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든 브레인 연구소 어비의 챗GPT로 도서 출간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출간된 서적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챗GPT로 쓴 책이란 얘기예요. 네. 네. 이게 한 66권 정도가 출간이 되어 있고 그 표지는 보니까 스타일을 보아하니 미드저니로 생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이 출판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거를 인제 출간일 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잖아요, 책을. 제가 네네네. SE에서 출간일 수로 정렬을 했더니만 제일 처음 나온 책이 올해 4월 14 일이었어요. 그리고 음. 제일 마지막으로 발행된 책이 5월 8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66 권을 출간했다는 얘기예요. 음. 엄청나게 음. 빠른 속도로 책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작가 조합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마 이런 상황을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지 않았겠어요, 작가분들이? 그걸 보고 뭐 일단은 음. '조합 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상황이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검색 엔진 시장이 음. 블로그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분야거든요. 인터넷이 열리고 나서 음음. 2000 년대서부터 90 년대까지만 해도 어뷰징이 없었는데 이제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뭐 네이버나 등등등에 뭐가 있었냐면 뭐지? 블로그로 하는 수익 사업이 있었어요. 아 그죠. 예. 한창. 네. 한창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뭐 추천 검색어, 인기 검색어에 걸리는 키워드로 잘 걸리게 아무 말이나 쓴 블로그를 음. 엄청나게 만들어서 클릭 수를 유도하는 광고를 붙이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지금도 여전히 있죠. 물론 이제 검색 엔진이 음. 그걸 최대한 잘 걸러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보이는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안 쓰겠죠. 음. 근데 책이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음. 제가 챗GPT가 인제 막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을 때 네. 어 교육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곳들 이런 데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네네. 그런 데 보니까 챗GPT로 블로그 포스팅하기, 챗GPT로 뭐 일 주일 만에 책 만들기 이런 강의가 엄청나게 많이 음음. 쏟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닌가 하고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판매를 해 주는 사람이 아예 출판사 차려서 차 청 창구를 열어 줬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사람 뭐 스터디나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하세요." 같은 뭐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같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딱 고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좀 미래를 좀 전망해 보자면 일단은 그 품질이 떨어지는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마추어들이 AI로 만든 저작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추어들이 했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네. 기본적인 오류도 점검하지 않고 책으로 찍어내는 것들이 인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오늘 보고 되게 놀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린 인공지능 출판사 책 소개에 보면은 책이 66권 있잖아요. 60 권의 소갯말이 다 비슷한데 앞에 항상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 답변을 받다 보니 책에 기입된 URL 링크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그러니까 URL을 만약에 챗GPT가 만들어 주면은 그 주소로 접속해 본 다음에 잘못된 URL이면 제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걸 그냥 소갯말 하나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 요 문장 "챗GPT를 통해 답변을 받다 보니 책에 기입된 URL 링크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걸로
고대로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넣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면 전부 다 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의 소개 글이거나 아니면 음음. 서점에 등록되어 있는 글이거나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기사이거나 이걸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퀄리티 체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예 뭐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책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스24에 들어가서 책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몇 페이지인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총 네 페이지 수? 88쪽, 84 음음음. 쪽, 58쪽 막 이래요. 물론 음. 뭐 책이 뭐 얇아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는 있으나 앞에 있는 이 맥락에서 보자면 아마도 그렇게 공들이지 않고 빨리 찍어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판형도 되게 작은 판형이에요. 국판이라고 하는데 A5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어. 손바닥만한 거 약간 왜 그 휴게소나 뭐 수필들 그죠, 나오는 그죠, 그죠. 작은 판형 그런 거군요. 맞아요. 편의점이나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파는 그런 판형 있잖아요. 고런 거. 고런 음음음. 거에 한 60쪽 내외 되는 책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 앞으로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발견한 건데 출판사 하나. 네네.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출판사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문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산업 분야로도 같은 문제가 퍼져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생성 모델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분야는 다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는 그 미국 배우 조합이 있어요. 작가 조합과 마찬가지로 배우 조합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도 벌써 이 문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작자가 AI를 사용하여 배우의 연기를 시뮬레이션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일단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 배우 조합이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작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호소를 하고 있대요. 음. 그다음에 그 회원 배우들의 목소리, 외모, 연기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걸 학습해서 모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네 배우 조합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에서 시작이 된 것일 뿐이고 다른 산업 분야로도 다른 직업 분야로도 점점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전문가들의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지금의 현상은 이런 거죠. 프로들이 하던 일을 AI를 탑재한 아마추어들이 가져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문 교육이나 뭐 전문 경험이 없어도 챗GPT만 쓸 줄 알면은 좀 쓸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결과적으로는 뭐 아주 잘하는 분들이 남아 있겠죠. 뭐 상위 0.1% 천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 여전히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축소될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음. 그래서 인제 음.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노조들이 먼저 협상에 나선 게 아닐까. 음. 네. 그래서 네 미국 그 작가 조합이 최근에 파업을 했다라는 얘기가 인제 크게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열심히 피켓 들고 작가들이 시위하고 있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데 네 이게 뭐 '우리도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현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박 박사랑 논의해 보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생성 모델의 시대, AI의 시대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저작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작가 개인들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작가들하고 제작사가 상생할 방법이 있을까? 같이 잘 살 방법이 있을까? 네 요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뭐 그동안 관련 주제로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큰 기조 저의 아이디어의 큰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작가 조합의 파업이 어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콘텐츠 생산의 중심이 다른 데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미국의 콘텐츠 생산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네네. 네 AI를 못 쓰게 된다, 만약에 작가들이. 네. 네. 음. 왜냐면 AI를 쓰는 환경이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이게 핵폭탄이라고 쳐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핵폭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해 갖고 없앴어. 최소한 사용하지 않자고 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환경이 변화한 거예요. 그럼 말이 돼. 그렇죠. 예. 음.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쓰지 못하게 막았다고 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쓸 건가? 그럼 그렇죠. 다른 예.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멘트를 하실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중간에도 한번 제 주장을 얘기한 것처럼 그걸 잘 쓰는 전문가, 얘를 음. 써서 생산하는 전문가인 생태계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거가 경쟁력이 생기게 될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것 때문에 생기는 강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짐작은 안 되지만. 그 강점 때문에 이제 아예 산업의 전반이 바뀌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그런 웹 기술의 진화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콘텐츠 생산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웹툰이나 웹소설이 활성화된 거란 말이죠, 상상을 음음. 해 보면. 음 일본은 웹툰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화책에서 갇혀 있어 갖고 이 그동안의 만화 왕국의 지위를 웹툰이라는 한국한테 넘겨주는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기술의 변화 때문에 뭐 스텐실로 작업하는 게 역시 진정한 만화가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작가 조합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웹툰이 생길 때 이말년 작가나 다른 그림이 이상하게 만들어진 B급 감성이라는 콘텐츠라는 게 생기기는 했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지. 심지어 음. 일상툰 일 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간다. 이런 식의 정기연재 다른 생태계의 진화 그것이 어 콘텐츠 생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될 텐데 지금 작가 조합의 파업은 그런 새로운 산업의 변화로 일어난 새로운 산업군의 형성을 무시하고 자기 산업군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마 자기 산업계 전체가 작아져서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음.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스스로를 파먹어서 새로운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하고 있는데 몇 개 회사 정도나 겨우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음. 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저항하는 전통적인 세력이 등장하는 거는 뭐 항상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쪼끔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 게, 음음.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나왔어요,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콘텐츠 시장이 생겨나면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시장이 커지고 오히려 직업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쵸. 웹툰 예. 시장이 생기면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작가들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테니까요. 근데 음음. 이 생성형 도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오. 기술인데 네네. 한 명만 고용하면 예전에 10 명이 하던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작가들이 "우리 챗GPT 적극적으로 도입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 일자리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챗GPT를 잘 사용하는 누구는 아주 뭐 슈퍼급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인데다가 AI까지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소수가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새 기술이 등장했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 일단은 반대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생기는 급격한 콘텐츠의 확장이라는 다른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어 레슨런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큐레이션이 중요해지거나 희소 가치가 중요해지거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깐 그냥 마냥 콘텐츠가 양산되는 과도기를 겪고 있고 그 단계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요 단계를 거치고 지나고 나면 뭐 한정판 마케팅이랄지
아니면 오히려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오히려 키워드가 될지, 그리고 또 뭐지, 책 같은 경우는 북 큐리에이션이 사실 우리 꽤 활성화되지 않기는 했는데, 상상을 해 보면. 근데 그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정도의 긍정적인 시장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큐레이션 산업이 더 발전하면 네. 그러니까 고품질의 콘텐츠를 찾아주는 시장이 생길 거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작가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잖아요. 쪼끔 다른 적은 것 같아요. 작가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고민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음. 음악 생산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가 과거에 비해.'라고 생각해 봐야 음. 되거든요.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쉬워졌어요, 실제로 따져 봐도. 비용조차도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음악 시장이 작아졌냐 생각하면 커지기만 한 것 같거든요. 음악 시장은 커졌지만은 작곡가들이 받는 처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건 이제 음 네. 대규모 그건 이 기획사들이 저작권을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시장 형성 때의 시장 내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집중하는 게 맞지, 음. '이거 쓰지 못하게 막는다.'에 집중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음. 웹툰이라고 상상을 해 보면, 웹툰 시장이 커지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웹툰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의 반 넘게를 중간 에이전시가 먹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심지어 뭐지, 일 주일에 한 번씩 온갖 고생을 해 가며 계속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작가에게 그냥 웹툰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는 덕분에 "그쪽에 다 등록 관리를 해 주겠다."라는 매니지먼트사가 생기면서 걔네들이 수익을 과대하게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 이거는 연예업계나 우리나라 이제 그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있었던 초기 문제와 비슷해요. 음. 그러니깐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뭐지, 황금알 낳는 거위인 작가, 웹툰 작가의 배를 가르는 매니지먼트 사이의 만행이 지속되면 산업이 죽겠지. 음. 근데 그거를 잘 해낸 덕분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케이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음악 산업이 약간 그런 식의 성공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고런 식의 생태계인 글로벌리 살아남은 어느 나라의 생태계가 어 그걸 막겠다고 덤벼들었던 다른 작가 생태계들이 사그라들거나 콘텐츠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특이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고 경쟁력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음. 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큐레이션이 활성화된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큐레이션을 자동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그건 사람의 영역일 거고 여전히 그건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치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들이 가지는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뭐가 될지는 사실 지금 제 짧은 음. 머릿속에는 큐레이션 정도가 한계로 보이는 것뿐인 거고.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저는 배우 쪽 얘기가 좀 더 관심이 가는데, 네. 왜냐면 이제 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때문에 자신의 용모가 콘텐츠가 된 사례를 그거를 저작권으로서 인정할 거냐 같은 음. 느낌이거든요. 유명 배우를 3D 모델을 하든 생성 모델을 쓰든 목소리를 생성해 내든 뭔가 말하게 아. 만들어내기, 그리고 대신 연기하게 만들기라는 게 옛날부터 없진 않았어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살려서 영화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가 되면서 뭐 그거에 대한 새로운 경제와 법령 관련된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음. 근데 일단은 이 그 노조라는 것이 그 작가 노조도 그렇고 배우 조합도 그렇고 이게 아주 유명한 배우나 아주 유명한 작가는 수가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의 권리를 유지해 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음음음. 얘기냐면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슈퍼급의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네네. 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작업이 AI 모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 박사 얘기한 것도 뭐 큐레이션 문제나 이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5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기가 되었던 글을 쓰는 행위가 되었던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되었건 간에 5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음.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공감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지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보이지. 어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음 시스템이다. 무엇이? 음. 이런 언어 모델들이 아 네. 예. 근데 초보자를 위한 뭐라 그러면 좋을까? 중간 이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최적화돼 있거나 그게 쓸만하거나의 느낌이진 않아요. 네. 예. 그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오픈 인공지능이라는 출판사의 66 권의 책은 저는 단 한 권도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게 돈을 버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그라들 거예요 아마도. 음.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어 더 밀도 있는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는 편인데 왜 음. 그러냐면 어 모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콘텐츠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대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전달된 채로 다른 사람이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가 5 명이 할 일을 1 명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네. 1 명이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콘텐츠의 밀도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 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만 한 사람이 있고 분야 3 개의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시야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챗GPT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그 내가 여러 분야의 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런 효과를 내게 만들어 주는 능력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말해 새끼 작가들이 할 일을 뺏는다라기보다는 새끼 작가들에게 오히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기회를 준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음.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네.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지. 음. 그리고 그 사람 일단은 노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의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작가 생태계에서는 그걸 쓰지 못하게 막아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깐 음.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거야를 모르고 지금 생태계는 유지될 거를 전제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당연히 생태계가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전제는 그러니까 예. 전제가 박 박사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군요. 그쵸. 어쩔 수 없는데 음. "콘텐츠는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맞아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예. 네네.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냐면 이제 박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쓸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요리 경험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요리와 관련된 어떤 글을 쓰고 싶어. 대본을 만들고 싶어." 할 때 요리사가 할 법한 얘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보다 더 훨씬 풍부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콘텐츠는 음음. 더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저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작가는 덜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아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조의 지금 목적은 콘텐츠의 질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 우리의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키는 거지. 일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건 지금 시장이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보다 OTT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OTT만으로 한정할 수도 없죠. 새로운 어 콘텐츠 장르의 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뭔가 너무 예. 작가가 뭔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네네네. 지금도 음 작가가 관여되어 있는 시장이 OTT만이 아니고 영화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송 작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제 경험만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이미 챗GPT가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과거와 달리 어 자기 전문성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작가의 부업을 해 보거나 그것 때문에 특이한 인기를 얻거나 하는 사례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장르의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음. 아예 새로운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쪽 네. 가서 일하면 그러니까 된다. 그쪽 가서 일하면 된다도 있고 그러니깐 뭐 그런 셈이죠. 맞아요. 그러니깐 음. 예를 들어서 뭐 웹툰 시장이 열리는 것 때문에 미술 전공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다음에 오히려 심지어 웹툰을 전공하는 생태계가 생기는 일이 음.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모르겠어요. 그냥 미술사 시장은 작아졌을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더 음. 전문화됐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전체 시장이나 전체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좀 옳은 일인가? 예를 들어 음. 뭐 만화 작가 협회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웹툰 플랫폼을 규탄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실제로 새끼 작가였던 사람들이 그동안 메인 작가의 스텐실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다가 정말 그 시장이 유지되어서 잘 먹고 살았는가? 혹은 웹툰 시장 때문에 만화책 시장이 작아지긴 했지만 웹툰 시장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그 새끼 작가였던 사람들에게 큰 돈이 가서 생계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스타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였잖아요. 뭐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뭐 음. 심지어 저는 미국 작가 조합에서 말했던 뭐 그 언어 모델 쓰지 마세요라는 것들 다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음. 방송 작가 왜요? 시장이 작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예. 음. 더 많이 음. 작아져서 그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다른 새로운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음. 거기는 그 시장에 맞는 새로운 조합이 나타나서 "여기는 환영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겠지. 음. 그러면은 뭐 그렇죠. 네.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겠지. 음. 왜냐하면 시장의 사이즈는 사람 수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왜 뭐 지금 OTT 시장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제한이 굉장히 많고 그죠? 맞아요. 예. 할 음.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로 가게 되고 거기서 훨씬 더 재밌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뭐 뭐 비디오에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네. 넘어가던 시장의 이제 변곡점이었던 거고 OTT 같은 그쵸. 경우는 덕분에 번 돈을 크게 투자해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소위 넷플릭스의 전략이 먹히는 걸 보면서 다른 애들이 음. 다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그쵸. 심지어 뭐 때문에 가능해졌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언어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준하는 무언가들이 어 글로벌로 한 번에 배포한다. 같은 과거의 방송국 배포 수준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거지. 그러니까 음. 그때 얻은 콘텐츠 생산 능력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어 그동안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가,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PD,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배우들이 더 큰 돈 버는 생태계가 된 것도 맞긴 하지만 절대 시장이 커진 것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더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래요. 산업 전체를 보자면. 왜 개그 네네. 콘서트 우차싸 이런 거 폐지하고 나니까 개그맨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 가면서 엄청 재밌는 음음. 콘텐츠가 오히려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작가들이나 심지어 예. PD들도 유튜브로 많이 가면서 훨씬 더 맞아요. 콘텐츠가 풍부해졌고 그런 그 식으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개 있겠네요. 개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공개 코미디라는 매체의 제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코미디의 장르라는 게 생기고 예를 들어 음. 최준처럼 예.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런 다른 기회들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 코미디인 사람들은 "유튜브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제약을 걸었다고 치면 겨우 다른 선배의 코너에 껴서 어 뭐지 엑스트라 연기를 하고 있던 최준 그때라고 상상을 해 볼게요. '이 사람이 더 잘 커 갖고 공개 코미디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었을까?'라고 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음. 사실 뭐 저는 그래요.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일단 작가 조합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AI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무슨 수로 판단을 하겠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아니 작가 음 입장에서 안 쓰겠어요? 내가 당장 대본을 써야 되는데 챗GPT 쓰면 2 시간 걸릴 거 20분 만에 쓸 수 있는데 내가 작가인데 안 쓰겠어요? 어떻게든 쓸 방법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작자 협회가 이걸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왜냐면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텐데 제작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텐데
그죠? 이 사람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예술 창작물을 만든 사람들이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은 워낙 이런 작가 조합의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새 시즌 오기 전에 해결 안 나면 방송이 다 스톱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 사람들이? 어떤 룰을 만들어 낼까?' 인제 이런 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8 월이라는 시즌이 오고 있다. 그때까지 파업한다."라고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는 뭐냐면 음. '스스로 목을 죄었다.'처럼 보여요. 아 배수의 진을 쳤는데 밀어버려. 어어. 이렇게 되는 '어 그래? 거군요. 안 와? 하지 마. 그러면 진짜 이참에 쓸게. 이 지금 핑계로 빨리 써야겠다.' 이걸 음. 가속화하는 느낌처럼 보이긴 해요. 음. 음. 그래요. 아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 들었던 그 기사 사례가 네네네. 예 노조가 그러거나 말거나 제작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AI로 대본 어어. 쓰는 그런 시스템. 네 그러고 그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리라이트 그러니깐 패러프레이즈가 됐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언어 모델이 만들어 준 텍스트 그 자체는 뭔가 미묘한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일관성을 맞추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어 콘텐츠 그러니까 창의적 콘텐츠 생산 장르에서 계속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음. 기존에 있었던 화풍 글풍? 뭐라 그래요? 문체 이거나 어 여서 굳이 그러니까 메이저인 사람들은 굳이 더 그렇게 안 했으면 싶어 하는 필드일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예예예. 새로운 걸 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니요, 작가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네. 뭐지? 그 이 생성 모델은 못하는 걸 잘하게 해 주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게는 못 해 줘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음. 음. 콘텐츠의 밀도를 만들지 못한다고 매스는 만들 수 있어도. 네. 그러니깐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어 뭐라 그러면 좋을까?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으로도 도움을 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내가 글을 쓰고 논리적인 연계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채워 넣어 달라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를 그렇기는 네. 더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승전결을 그쵸. 더 예. 단단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뭐 그러니깐요. 방금 음. 얘기도 생각을 해 보면 뭐 '방송 작가로서의 콘텐츠가 나올 만한 무언가인가?' 하면 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하거든요. 예를 아니 들어서 왜 코미디 대본 이런 것도 잘 써 주던데요 왜. 실제로 그걸로 유튜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웃을까?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에 당연히 수정하는 작업을 작가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깐요. 지금 이거예요. 음. 질을 높이는 절dak성. 방 예 얘가 음. 질을 높이는 작업을 못 해 주고 질을 높이는 음. 작업은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죠. 마지막 예. 예 마감은 예.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깐 음. 이런 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 부작 드라마 대본을 써야 돼. 그러면 지금은 24 부작 드라마 대본의 퇴고를 겨우 한 번 할 수 있다고 치면 음.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써서 드라마 대본을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퇴고를 수십 번 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깐 '절대 시간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까?'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근데 창작보다는 퇴고가 편한 거지. 작가 입장에선. 그럼. 아니 그리고 어. 음. 아시겠지만 퇴고를 많이 하는 게 더 퀄리티를 올리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끗 예. 차이로 갈리는 것들이 많이 음. 있으니까요. 인제 음. 그거를 도와주거나 그걸 다 베리에이션을 주고 생각하게 해 주거나 이기 때문에 그 단계의 사람의 서포트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단계의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 어 새끼 뭐지 보조 작가들의 일자리를 뺏긴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뺏길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보조 작가들이 오히려 메인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걸 뺏는다고? 오히려 보조 작가들이 성장할 기회를 막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걸 금지하라고 하면. 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 박사는 진짜 훌륭한 콘텐츠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얘기한 게 맞는데 그렇지 네. 않은 중상 정도의 콘텐츠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음. 틀면 나오는 네. 프로그램들이 막 하나하나가 다 퀄리티가 엄청 높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꾸준히 방영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음. 그런 것에 종사하는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100 개가 있으면 그 상위 한 10개 정도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겠지만 그 밑에 네네. 중하위권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닌 것들이. 그리고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닌 것들은 챗GPT의 도움으로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아주 높지 않은 사람도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초고 퀄리티의 콘텐츠는 박 박사의 얘기가 맞고 여전히 그건 사람의 터치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거기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 배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생계 유지하는 배우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배우 노조의 입장에서. 뭐 그러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쪽 그러니깐 치열하게 경쟁하는 쪽 시장만이 생각해서 얘기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뭐 일정 수준까지만 나오면 되는 시장에서 그 돈이 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공감되는 것 같아. 음. 근데 뭐 그게 이제 기존의 보조 작가가 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의 스크립트가 나오면 되는 일자리로서 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그걸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에게 일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거는 같거든요. 그 그건 자체가 맞죠. 비용이 예. 그 음. 자체가 비용이 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공감은 가요. 음. 그러다 보니깐 그 정도에 있는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뭐 방송 채널의 사이즈 그러니까 매체가 전달되고자 하고 난 사이즈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돈이 생태계가 도는 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시장은 일정 이상 깨지기 시작하고 유튜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벌써 유튜브 지금 우리도 유튜브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PD랑 작가랑 편집자랑 다 붙어 갖고 하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자체 음. 스튜디오까지 매달려서 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전문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쪽은 그래서 '유튜브는 그럼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이상한 영상들도 우후죽순 생겼던 이미 그런 어 영상 콘텐츠 생산이 쉬워진 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런 식의 다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가 더 제가 느끼기엔 가까워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음. 지금 이 뭐지? 주요 매체의 보조 작가로서 일하기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큰 생태계로 넘어가서 돈 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가 더 저는 느낌이긴 합니다. 뭐가 되었건. 지금 음. 다른 생태계가 생기지 않을 거야. 이건 없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전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선. 음.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죠, 그죠. 희망. 음. 음. 뭐 그간의 다른 산업계를 봤을 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뭐 음. 물론 그 방송 작가를 제가 무시하거나 그쪽 업계에 대해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업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음. 그냥 어 이미 이제 TV 방송이라고 할 법한 애들이 OTT나 유튜브 때문에 그쪽 생태계도 많이 변화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깐 아마 고런 식의 서로 뭔가 '다른 영향을 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드는 거는 같아요. 음. 그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같이 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제가 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그건 좀 넘긴다고 하더라도 네. 요거부터 좀 얘기를 봐 볼까요? "헐 그거 쓴 것도 신기하네요." 김창일 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오픈 인공지능 책에 "챗GPT로 만든 거라 아.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멘트가 써져 있다는 그 자체에서 놀라셨던 것 같고요. 저도 저도 그게 놀라웠어요. 네 "여기 맞아요. 있는 거 안 정확해요."라고 책 속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네. 인식이 그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처럼 느껴지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책을 쓴 블로그 거라면 게시글처럼 책을 맞아요. 대하고 있는. 네. 예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책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책 중에 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쓰는 책은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URL이 깨진 URL인데 그 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득한 챗GPT 같은 책도 많이 콘텐츠가 있다. 많이 있어요 이미. 아. 예. 그래요. 뭐 자기 계발 서적 코너 가서 아무거나 집으면 대부분 예. 그런 얘기죠. 예 검증 하나도 뭐가요. 안 된 얘기 잔뜩 모아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지금 김 팀장도 그러면 도서 시장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 네. 쓴 책 소수만 갖고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을 해 보면. 음. 음. 뭐 그래서 연결되면서 챗GPT로 쓰고 사실 여부를 확인 안 한다면 지식적 정보는 틀린 게 많을 텐데 맞습니다. 아마 맞아요. 네. 심지어 URL조차도 그게 지식청 콘텐츠라고 기대하고 작성한 게 아니실 것 같아요. 그 뭐지 열린 인공지능에서 나온 책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 감상은 뭐였냐면 그분들은 그냥 예.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빨리 출판하고 싶어 셨던 것 같아요. 그니깐요. 그걸 목적으로 쓴 거지 '책을 진짜 잘 만들겠다.'라는 음음. 것보다는. 맞아요. 네. 이 뭐 정도니까 깨진 URL이 책에 들어갈 정도니까. 네. 그죠, 그죠. 김창일 님이 오늘 뭐지 지분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이전보다 그러네요. 전문가는 더 열심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거짓이 많아서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해진 것 같아요. 네. 퇴고가 약간 음 그런 능력이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지금 추정이나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거짓말을 말한다를 소위 할루시네이션 이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걸 샘 알트만은 "2년 안에 해결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럴지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할루 사실관계랑 논리 구조에 대한 판단이 언어 모델에게 갖춰지는 순간 사실 전문가가 중요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그때 누구죠? 힌튼 교수님 맞나요? 이번에 구글 나오신 네. 분이? 걱정하신 제프 힌튼이요. 것처럼 지식의 생산 레벨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그때는 필요 없죠 진짜 그러면. 예예예. 정말 그러면 다른 레벨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다고? 와는 또 차원이 다른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될 거라서 검증조차 사람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언어 대체 사람의 모델이 쓸모가 보는 무엇이란 말인가. 맞아요. 그래 갖고 네. 그 정도 속도로 계속 지식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면 이 정도로 고속 생산이 되는 순간이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될 것 같냐면 저희가 사는 동안 갑자기 워프 우주 여행 같은 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걸요? 아 그러니까 오토 GPT가 완성형이 되었다라면 네네. 그래서 '지식 그렇죠. 생산이 정말 예.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은 컴퓨터가 도는 내내 새로운 지식이 생산이 될 거고 사람은 사용만 하면 되게 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아마. 박 박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마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 그건 전제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한 아.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논리 사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음.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모델 할루시네이션이 레벨에서 없어졌다면 예예 한다면 정말 순식간에 새로운 지식 생산이 가능해질 거고 과학 지식 생산 포함해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뭐 음. 우리가 상상하는 워프 점프 이런 레벨이 아니고 뭔가 진짜 지식으로서의 뭔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발달 속도가 정말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속도가 될 음. 거다.'가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네. 뭐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방법으로는 그거 완전 해결할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과거의 시각으로 지금의 문제 해결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음음음. 얘기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AI 쪽에 돈이 쏟아졌던 적이 없잖아요. 전 어떤 세계가 한 분야에라고 주목하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네.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혁을 겪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옛날의 속도로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 방법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버전 새로운 것들 나올 때마다 좀씩 나아진다는 거 보이잖아요. 물론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기는 하지만. 다들 매달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수준까지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과학적 지식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로 넘어갈 거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 변곡점을 넘기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논문 중에 하나가 비슷한 시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오토 GPT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정말 모든 작업을 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한선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성능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공개한 오픈 AI의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GPT-4 모델로 GPT-2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 평가를 하게 한 논문이 있어요. 오. 예. 무서워. 예. 근데 네. 꽤 괜찮았나 봐요. 아마 한번 제가 이거 만약에 댓글 추가되면은 공유할 텐데, 그거가 그 정도 레벨, 그러니깐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보다 더 높아지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스레시홀드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활용할 음. 여지가 아직 너무 많다라고 음. 느끼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예. 아직 안 해본 시도가 너무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올라가는 건 또 하드웨어 제약상도 있을 거거든요. 음. 지금 말 무 묵 학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묶어서 최대한 어떻게 학습해 보겠음 같은 하드웨어의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학습한 모델이라서, 그걸 지금 몇 개 회사들은 이미 줄이고 있는 중이긴 해요. 뭐 물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방향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슬로우 다운이나 최적화가 맞는 접근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번에 구글 I/O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그 뭐지? 바드가 사용하고 있던 베이스 모델이 람다였는데 이번에 음. 팜이랑 팜2 모델로 업그레이드했대요. 근데 팜2 네. 모델이 기존 람다 모델에 비해 파라미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성능이 네. 높아졌다. 네네. 그러니까 람다가 아니지, 그 라마와 같은 접근을 취했든지 그런 최적화 기법이 들어갔든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샘 음. 알트만이 추정한 미래와 맞닿아 있죠. 음. 지금 최적화를 포기하고 크기만 키워서 동작 검증을 한 POC 단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깐. 무식하게 일단 하나 던져 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 봤잖아요. 그러니깐 음. 요걸 유지하면서 줄이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 맞아요. 단계가 좀 당분간 있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뭐 남은 거 좀 빨리 최대한 소개를 좀 해 보면, CS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랑 커뮤니티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가 아, 되었든 이제는 반갑습니다. 일반인도 AI 트렌드를 항상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AI 발전 속도를 보고 있자니 LLM이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거대 언어 모델이죠. 가진 여러 종류의 문제가 어느 날 아침 완전히 해결된 새로운 AI 기술이 금세 등장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듯합니다." 뭐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XXX라는 AI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식으로 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가정들이 순식간에 깨지기 음.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 비슷한. 그러니까 네. 생성 모델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음음음.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면은 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나이브하다. 맞아요. 금방 깨진다 그거. 새로운 기술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걸 심지어 겪기도 했어요. 저랑 같이 있어 갖고 저도 이제 네. 이미 생성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가 바로 그 손가락 잘 못 생성하는 아, 문제라든지.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지 만들면 AI가 이미지 만들면 "손 모양 이상해요. AI에는 한계가 있어." 이 얘기 엄청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음음. 했었는데 "결국엔 어 사람이 터치해야 된다."처럼 얘기를 하고 금방 있었는데, 해결했다. 예, 지금 미드저니 버전 6 나왔죠? 아, 5.1 음. 인가요? 일 5.1 거예요. 네. 인가, 예. 5.1은 이미 완전히 실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단계로 뭐 빠르게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AI가 넘보지 못할 직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음음음. 그냥 시간 문제잖아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에냐 문제지 언젠간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음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의 고민인 것이죠. 맞아요. 한 두 개만 더 해 보시죠. CS 님께서 네. "이번 구글 I/O 발표처럼 워터마크를 붙이는 게 규제화되면 좋을 듯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가능할 것 같냐면, 어 그러니까 생성 모델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깐 음. "이건 저는 AI로 사실. 만든 겁니다." 요렇게.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AI로 만든 콘텐츠를 사람이 발행할 때 이제 그 책임 주체가 잡혀 있는 채로만 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가깝긴 하거든요. 워터마크가 달려야 된다가 아니라. 아, 최종 검수자 책임이다. 예예예. 네. 그러면 기존 법률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음. 근데 이제 반대로 뭐가 필요하다 또 있어야 되냐면, 이게 생성 모델로 안 만든 게 아닌 게
맞아."라는 보장도 필요해요. 음. 그런 시장이 생기긴 하겠다.'라는 느낌은 음. 드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뭔지 전혀 짐작은 안 돼요. 제가 보안이나 암호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니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카메라야. 근데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무조건 아날로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정한 게 아니야라는 걸 보장해. 음. 같은 하드웨어가 새롭게 시장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음. 생성 모델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 지금 아마 워트마크 얘기는 그거의 맥락일 거거든요. 생성 음. 모델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뭐 음성이나 텍스트는 워터마크를 강제함으로써 그걸 생성이라는 거를 판별하게 만든다라는 판별 기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드는 쪽의 윤리적인 접근인 거고, 그 저는 어 오히려 좀 지나면 거꾸로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생성 모델로 만든 것일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라는 마크를 붙이고 그게 뭐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를 수제로 만든 뭐 빵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그거예요. 음. 그거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해킹하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보장하는 방법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아하. 예. 예를 사람이 들어 한 것처럼 거짓말 못하게 할 방법이 나와야 예를 들어 된다.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음을 인증한 카메라로만 찍은 사진만 기사로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예를 어. 들어 뭐 어떤 카메라는, 예를 들어 사진기라고 해 볼게요. 어떤 사진기는 찍으면 그때 만들어진 디지털 사진이 뭐 수정되지 않았음이라는 원본 증명 같은 걸 하는 거지. 음. 그리고 이거를 어떠한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다른 걸 수정 없이 바로 그대로 저장했다라는 하드웨어적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 어 수정하지 않았음이라는 걸 보장하는 것 같은 단계가 있는 게 인증이 된 카메라가 있다면, 음. 그걸로 쓴 사진으로만 뭐 보도를 한다든지 음. 주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누가 사진 올려 갖고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너 그거 원본 증명해 봐." 같은 거가 된다든지 같은 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그게 예.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느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워낙 이미 생성 모델 때문에 생기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이 많아지고 나면 아무것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벌써 그렇지 않아요? 아 아닌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어설프게 편집하고 짜집지하는 것조차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세상인 거죠. 여전히 예. 지금은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면.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뭐 거꾸로 예. 그게 뭐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걸 사람이 만들었던 AI가 만들었던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걸 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림을 음. 만들었는데 이 그림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 맘에 안 들어. 근데 여기 AI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건 내 맘에 들어. 그러면 AI가 만든 작품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못생겼지만 더 비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과거의 풍들을 학습해서 그걸 모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텐데, 그전에 생성 모델로는 볼 수 없었던 풍을 선보인다든지 같은 식의 아예 것들이. 세상에 예. 처음 등장하는 예예. 독창성이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게 그것은 이제 가치를 가질 거다. 심지어 그게 사람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거조차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것이냐가 중요하네요.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음. 개념 미술같이 이미 이 미술사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장르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이 직접 생성했느냐, 그다음에 중간에 변형이 없느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필요한 여러 가지 논의들 때의 무언가일 거예요. 그래서 생성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장르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음.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라이센스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라이센스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진 적이 없어요. 음. 저도 뭔가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을까 저작권에 음. 관한 개념이.
맞아요. 정리가 한번 되지 않을까. 음음음. 네. 그 사실 이게 지금 아직 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소송전들만 있을 따름이고, 네, 그 흐름이 인제 정해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음음. 마지막으로 김창일님 올린 걸로 소개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 네. 전에 법률 자문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글을 봐서 너무 반가워서 바로 들어가서 법률 조문을 좀 물어봤더니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지식형 음. 정보 확인을 생산형 AI로 해결했을까에 회의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공감은 하고요. 그것도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에 따라 서비스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서 이게 생성형 AI 그 자체의 문제일까에 대해선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어 저도 그렇게 아직 생각합니다. 예예. 근데 왜냐면 아직 지금 벌써 사실은 예.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맞아요. 아마 네. 근데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게 정말 며칠 동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사실관계 확인은 아직은 아닌 건 맞는 것 같다. 대신 이제 여러 사례들이 다 지금 뭐 사실관계가 아닌 쪽에서는 충분히 잘 좋은 성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도 말한 것처럼 기술 발전이 좀 일어나서 괜찮아지면 꽤 빠르게 정복당하지 않을까 음. 사실 생각합니다. 정보를 판단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하나 중간에 넣어 주면 되니까요. 그런 식의 시도들이 있고. 뭐 그죠? 그것도 네. 지금 여전히 중간 과도기적인 기술 도입으로 보이고 음. 그게 어 될지 가 모르겠다? 예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서 계속 그게 뜨 일반화된 상태로 유지가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음. 네. 맞아요. 그런 시도가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음음음. 정해진 방법론이 없잖아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 없으니까. 네. 그치만 다들 그걸 시도하고 있으니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긴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저도 뭐 챗GPT 엄청 잘 쓰고 있고 창일님께서도 네. "그 외에는 챗GPT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정보 묻는용으로 쓰지 않고요. 왜냐면 생성 모델이니까. 맞아요, 생성하는 맞아요. 일에,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생성하는 일이니까 그거에 인제 맞춰서 쓰면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박 박사 오늘 어땠습니까? 네. 뭐 재밌었어요. 그동안 사실 방송에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 덕분에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전에 예상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되게 재밌게 보이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쵸. 맞아요. 예예예예.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마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도 어 작가 시장이라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런 게 좀 예측이 되거나 예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쪽의 플랫폼이거나 아니면 무언가로서 뛰어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제 음. 능력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음. 걸 보면서 '맞아. 내가 저게 뭔진 몰랐지만 저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라는 걸로 재밌는 또 경험을 하게 되지 음. 않을까라는 기분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뭐 음. 그러게요. 그런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어떤 다양 환경적 제약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시장 혹은 그것 때문에 그 시장에 껴있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나 뭐 이익의 배분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필드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풀려나가고 그 필드의 질서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가 관점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처음에 시장 그런 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잘 챙기는 사람들끼리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소위 인공지능 작가 조합 같은 게 생기면서 생기는 질서 정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음.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음. 저는 이상이고 김 팀장님 소감 얘기해 네. 주시죠. 이 작가 조합 파업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아니냐." 그죠? 그렇게 볼 수 예.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인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만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당장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음. 우리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지만 당장 작가들은 일자리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이거 인제 이렇게 파업하는 분들이 무슨 되게 나이 많은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지상파 작가들이 아니고 다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데하고
계약 맺어서 일하는 작가들이거든요. 최전선에 있는 작가들이 그나마 사회에 빠르게 반응하는 분들일 텐데 일단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챗GPT의 등장으로 당장 일어나는 이런 사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노조가 AI 때문에 파업을 하고, 물론 다른 요건들도 있지만 또 이거에 제작사가 나서서 반응을 하고 있고, 산업 변화가 음. 굉장히 크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챗GPT 나온 게 작년 11월, 12월 이었는데 올해 5 음음. 월에 작가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죠. 빠른 속도인 거죠. 시스템 하나의 그리고 등장이. 음. 심지어 그 시스템의 다양성조차 엄청나진 상태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변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지켜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는 AI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AI 잘 쓰는 사람이 뺏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수준에서 보자면. 음음음. 각각의 개인 수준에서 보자면 챗GPT 잘 쓰는 사람은 끝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일자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각자 개인이 AI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회 전체가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큰 논의를 같이 해 보는 필요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뭐 파업을 5월 1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노조가 활동을 하고 또 제작자 협회가 대응을 하는지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겠죠. 네 그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거든요. 음. 네 그래도 큰 변화니까 좀 잘 지켜보고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또 데이터홀릭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비슷한 소식을 본 게 있다라고 하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살펴보고 의견 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실까요?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